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에 이혼을 하고 대전에서 혼자 살고 있는 38세 여성입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은 딱 저를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40을 넘기지 않은 젊은 나이지만 남들은 한 번 겪기도 힘든 재수없는 일을 2번이나 당해야 했으니까요. 전 남편과 재혼을 생각했던 남자 모두 제게 지울 수 없는 치욕과 상처만 남겨주고 떠나버렸습니다. 연이은 시련은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고 오랜 시간 동안 폐인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 남자는 제게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상처와 함께 큰 금전적인 피해도 안겨주었어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서 누군가에게 가슴속에 묻어둔 상처를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중학교 때부터 늘 붙어 다녔던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민소희라는 친구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짝꿍이 되면서 친해졌는데 성격이나 생각하는 게 어쩜 저와 쌍둥이처럼 똑같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죠. 2학년이 되어서는 다른 반이었지만 한 몸처럼 붙어 다니게 되었어요. 학교도 같이 갔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만나서 수다를 떨어댔고 방과 후에는 같이 어울려서 공부도 같이 할 정도였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언제나 제 옆에는 소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관문인 시험이 다가오자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정혜야, 왜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다음 주에 중간고사 치잖아.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축 늘어져 있었구나. 걱정 마. 우리 같이 공부하자. 내가 수학은 자신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가르쳐 줄게. 정말이야? 고마워. 소희는 공부를 잘했어요. 반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였고 전교에서는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죠. 저는 다른 과목은 그런대로 자신이 있었지만 수학은 완전히 가망이 없는 수포자였어요.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울렁증이 생겼는데 소희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날부터 소희와 저는 학교를 마치면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설명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이상하게 소희가 차근차근 가르쳐주자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방법이 보였어요. 그래서 소희는 제 친구이자 훌륭한 과외 선생님이 되었죠. 아유, 소희야,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 정혜가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쑥 올라갔어. 자,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에 보태 써라. 어머, 감사해요.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닌데. 앞으로도 정혜랑 잘 지내고 자주 놀러 와야 한다. 네, 그렇게 할게요. 엄마도 공부를 잘하고 성격이 밝은 소희를 엄청 예뻐하셨어요. 어떤 때는 딸인 저보다 소희를 더 챙겨서 제가 질투를 할 정도였죠. 저희들은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3학년이 되어서 대학을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아무리 취향이나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도 같은 대학 같은 과를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소희는 워낙 성적이 좋아서 걱정이 없었지만 제 실력으로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했어요. 정혜야, 너 대학은 어디 갈지 정했어? 아니, 아직이야. 너도 알겠지만 내 실력으로 인서울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의문이야. 그럼 띵띵대학교에 가는 건 어때? 거기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 우리 띵띵대학에 같이 다니자. 뭐? 소희야, 거기는 네 성적보다 한참 미치잖아. 왜 그런 후진대학에 가려고 그래? 어느 대학을 가든 무슨 상관이야. 난 너랑 함께라면 지옥 끝까지 같이 갈 거야. 소희는 같은 대학을 가려고 제 성적에 맞추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대학까지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에서도 단짝으로 지냈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제가 한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동아리 1년 선배였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취업이 잘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계통의 학과에 다녀서 여학생들에게는 인기 짱이었죠. 저는 그 선배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감히 대시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혜야, 너 경민 선배 좋아하지? 맞아. 너 어떻게 알았어? 티가 난 거야? 나 티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 야, 우리가 붙어 다닌 지가 벌써 6년이 넘었어. 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훤히 알 수가 있다고. 용기 내서 고백해봐. 나만 좋아하면 뭐하냐? 먼저 고백했다가 차이면 창피해서 학교를 어떻게 다녀? 그럼 내가 다리 놔줄 테니까 잘해봐. 경민 선배 정도면 애인으로는 최고잖아.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사귀지 왜 나를 경민 선배랑 엮으려고 들어?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네가 경민 선배를 좋아하잖아. 그런데 혼자 속만 태우고 있으니 친구인 내가 나서서 맺어줘야지. 뭐 경민 선배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나는 적어도 친구의 애인을 가로채는 염치 없는 짓은 안 해. 여자인 제가 먼저 선배에게 고백을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건 부끄러워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소희가 저희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매쟁이를 자청하고 나섰어요. 소희가 행동을 개시한 지 얼마 뒤에 드디어 경민 선배와 제가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소희가 네가 나 좋아한다고 그러더라. 사실 나도 정해 너 마음에 두고 있었어. 선배, 그게 정말이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은 잘하는데 정작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든. 그래서 고백을 못하고 있었어. 경민 선배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전 날아갈 것처럼 기뻤어요. 그 말을 들은 소희는 저보다 더 좋아했죠. 내가 발에 땀나도록 노력한 보람이 있네. 첫사랑을 이룬 걸 축하해. 나중에 한턱 단단히 쏴야 한다. 당연하지. 모두 네 덕분이야. 소희의 축하를 받으며 경민 선배와 저는 커플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데이트를 할 때면 늘 소희를 불렀습니다. 아주 가끔씩은 선배와 둘이서 나들이를 가거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볼 때도 있었지만 소희가 없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서 제가 먼저 소희를 불러내곤 했죠. 선배와 저는 졸업을 할 때까지 캠퍼스 커플로 지내면서 연애를 하다가 선배가 직장을 구하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직장을 구했는데 아쉽게도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아직 면허가 없었던 저는 대중교통으로 대전까지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대전에 방을 구했고 남편과는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금요일 밤이면 서울로 와서 남편과 지내다가 일요일 오후가 되면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난 후에야 남편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서울에 올라올 거야? 그럴 거야. 왜? 내가 갑자기 지방으로 출장 갈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 봐도 당신 혼자 지낼 텐데 그냥 대전에 있어. 아,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갈게. 잘 지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남편은 자주 출장이며 다른 핑계를 대면서 주말에 제가 서울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여자의 예민한 직감으로 제가 없는 주중에 다른 여자가 제 집에 드나든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었죠.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낯선 여성의 채취를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증만 있다 보니 그걸로 남편을 의심할 순 없었고 떨어져 지내다 보니 제가 너무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대학 동아리 선배를 통해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혜야, 잘 지내지? 언니 어쩐 일이야? 내일 시댁이 대전이잖아. 내일 시댁에 들리는데 시간 되면 얼굴이나 한번 보자. 다음날 대전에 내려온 선배 언니와 오랜만에 회포를 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가 망설이더니 남편과 소희에 대한 말을 꺼냈어요. 네 남편 어때? 잘 지내? 그럼 주말 부부이기도 하고 서로 일하느라 바쁘니까 주말에 만나도 피곤해서 집에서 잠만 자. 소희랑은 자주 연락하니? 소희? 그러고 보니 걔하고 안 본 지도 한참 됐네. 사는 게 뭔지 바쁘다는 핑계로 단짝 친구 생각도 하지도 않고 지냈네. 제 말을 들은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남편하고 소희 그 기집애랑 뭔가 수상해.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카페에 갔다가 네 남편이랑 소희를 봤거든. 언니의 말에 따르면 소희와 남편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카페에 들어와서 나란히 붙어 앉더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껴안고 얼굴을 만지면서 애정행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학교 때부터 잘 알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 그럴 수는 있는 법이지만 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네가 잘 살펴봐. 언니의 말은 고요하던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언니와 만나고 나서 저는 먼저 소희에게 연락을 했어요. 정혜야, 이게 얼마만이야. 세상에, 연락 안 한 지 1년이 넘었네. 그러니까 우리 너무 무심했어.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 한번 보자. 어쩌지? 이번 주는 선약이 있어. 내가 다시 연락할게. 소희는 다른 약속이 있다고 했고 얼마 뒤에 다시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 했어요. 저는 왠지 소희가 저를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주중에 불시에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더러운 꼴을 보고 말았네요. 집 안에 들어가자 안방에서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문을 열자 남편과 소희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죠. 여보, 이 시간에 당신이 어떻게... 저는 가슴속에서 불덩어리 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몸이 덜덜 떨려서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나쁜 자식, 어떻게 단짝 친구랑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제가 발악적으로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희는 아주 태연했어요. 정혜야, 너희 둘을 맺어준 사람이 나잖아. 그러니 나도 경민 선배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소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렸어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에 소희의 뺨을 갈겨버렸죠. 너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알아? 너 같은 인간을 직구로 생각했던 내가 부끄럽고 원망스러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소희는 순순히 일어나서 나가버렸고 남편은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는데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나면서도 소희와 양다리를 걸치며 이미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와 데이트를 한 것보다 몰래 소희를 만난 적이 더 많았을 정도였죠. 그런데 소희를 두고 저와 결혼을 한 건 모두 돈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집안은 형편이 어려웠지만 저희 집은 제법 넉넉해서 결혼하고 신혼집도 저희 집에서 구해주었거든요. 남편은 연애를 하면서 재미는 소희와 보고 결혼은 형편이 나은 저와 했던 거죠. 그리고 결혼 후에도 둘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했고 얼마간의 위자료를 받고 갈라섰지만 단짝 친구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이혼의 충격에서 2달이 넘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약간의 대인기피증까지 생겨서 장을 본다든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도 하지 않고 온종일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물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죠. 번아웃이 온 것처럼 어떤 것에서 흥미가 느끼지 않고 만사의 의욕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하루 종일 침대와 한 몸이 되어서 누워있으니 온갖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비참하고 절박한 심정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러다가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건 아닌지 두렵기도 했어요. 그때 선배 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배 언니는 살이 쭉 빠진 제 몰골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너 이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는 정말 폐인 되겠다. 나는 후배를 남보다 먼저 떠나보낼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까 내 말대로 해.
언니는 테니스를 다시 시작해보라고 권했어요. 언니는 고등학교 때는 테니스부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고, 대학에서는 취미로 테니스를 쳤는데, 언니를 따라서 코트에 가서 처음 테니스를 배우게 되었죠. 처음에는 실수 연발이었지만, 나중에는 테니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면 잡생각이 싹 사라질 거야. 매일 멍하니 누워만 있으면 사는 게 귀찮아지기만 할 뿐이야. 나도 알아, 언니.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야 돼. 어서 일어나. 언니는 싫다는 저를 반강제로 끌고 테니스 클럽으로 갔습니다. 언니가 잘 아는 코치가 운영하는 클럽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준호라고 합니다. 테니스를 쳐본 적은 있으세요? 네, 대학 때 잠깐 했어요. 오래 쉬셨으니까 기초부터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는 언니의 강압적인 권유로 테니스 클럽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코치의 자상하고 친절한 배려 덕분에 다시 운동에 맛을 들이게 되었어요. 공에 집중해서 몸을 움직이다 보면 저를 괴롭히던 잡생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사는 게 재미있고 즐겁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이혼의 상처는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남자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코치였어요. 그도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썸만 타고 있었는데 그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혜 씨도 저처럼 이혼을 한 아픔이 있다고 들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전 진심으로 정혜 씨를 사랑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저희들은 뜨거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있으면 전 남편과 연애를 할 때보다 더 설레이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가 이혼을 한 이유는 아내가 내연남과 바람이 나서 자기 명의를 도용해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아내와는 갈라섰지만 아내가 받은 대출은 고스란히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처지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트와 가진 돈을 전부 날리고 지금은 원룸을 월세로 얻어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저처럼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한 처참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동병상련이란 말처럼 그에게 더 깊은 애정이 느껴졌어요. 저희들은 둘 다 재혼이니 결혼식 같은 건 생략하고 동거를 시작하기로 했죠. 그런데 신혼집을 장만할 여유가 없으니 우선 급한 대로 제가 사는 빌라에서 동거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는 천성이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이라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이야. 슬픈 일이 지나면 분명히 좋은 일이 따라오는 거야. 항상 밝은 미소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편의 영향 때문인지 전과는 다르게 세상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이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저는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 재취업 신청을 했는데 운이 좋아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대전에는 자리가 없어서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번에도 남편과 주말 부부가 되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요. 남편은 아쉬워하면서도 저와 떨어져 지내는 걸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 후에 휴일이어서 점심 무렵까지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낯선 여성이 활짝 웃으며 서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맞은편 빌라에 이사 왔어요. 떡이라도 돌리면서 이웃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중이에요. 새로 오셨구나. 반가워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는데 저보다 2살 연상이었어요. 내가 언니네. 그럼 말 놓고 지내도 되겠지? 네? 그러세요. 정혜도 나를 언니라고 생각하고 지내. 낯선 여자의 이름은 정민경이었고 초면에 말을 트고 지내겠다는 그녀가 당돌하게 여겨졌지만 그 여자는 저를 오랫동안 알아왔던 동생처럼 자연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지게 되자 저도 그녀를 언니라고 서스럼 없이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저를 훔쳐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맞은편 빌라 2층에서 제가 사는 집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창문을 통해서 햇빛에 반사되는 망원 렌즈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 집은 민경 언니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렇다면 민경 언니가 저를 훔쳐보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제가 오해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저를 지켜보는 은밀한 시선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언니를 찾아가서 왜 저를 감시하냐고 따지기도 애매한 상황이어서 모른 척하고 지냈는데 우연히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민경 언니가 저를 계획적으로 훔쳐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공과금 문제로 제가 전세로 사는 빌라의 관리를 맡고 있는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은 민경 언니가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집은 놔두고 맞은편 빌라를 고집했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창문을 통해서 한참 동안 밖을 쳐다보더니 그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야. 내가 더 좋은 집을 보여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싫다고 하더라고. 부동산 사장님이 대수롭지 않게 흘린 말이 제게는 확신을 주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저는 민경 언니가 저희 집 우편함을 뒤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언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남의 집 우편함을 뒤져요? 아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는 마치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래서 도망을 쳤어요. 더 이상한 건 다음날 언니를 찾아가서 왜 저를 감시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딱 정색을 하면서 부인했어요. 정혜야, 내가 널 감시한다고? 네가 신경이 예민해서 뭔가 오해하는 모양인데 난 그런 적 없어. 기가 막혔지만 언니가 아니라고 딱 잡았대니 증거도 없이 더는 따질 수 없었어요. 그 뒤로 전 언니를 멀리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민경 언니가 집으로 찾아와서 믿기 힘들 정도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너 최준호란 인간하고 동거하고 있지? 네, 맞아요. 당장 그 자식하고 헤어져. 네? 아니, 언니가 뭔데 함부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 인간 전처야. 언니의 말에 저는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는데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자식 완전히 사기꾼이야. 그 자식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아내려고 네 집을 쭉 지켜봐왔어. 이대로 가면 너도 꼼짝없이 그 자식한테 당하고 말아.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놓고 있다가 나처럼 그 자식한테 전 재산 다 털리고 쪽박 차는 수가 있어. 자, 이거 봐. 언니는 제게 여러 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 사진 속에는 남편과 낯선 여자가 방 안에서 뒤엉켜 있는 낯뜨거운 모습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인간 주특기가 마누라 없을 때 내 연녀를 집에 끌어들여 바람을 피우는 거야. 네가 없을 때마다 그 자식은 내 연녀와 네 집에서 놀아났어. 나도 그렇게 당했다고. 언니는 직장인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서 친해져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워낙 여자한테 잘해주는 호감형이라 쉽게 애정을 느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타고난 바람둥이였다고 해요. 언니가 시댁에 가거나 회사 일로 며칠씩 출장을 갈 때면 어김없이 내연녀를 집에 끌어들여서 더러운 짓거리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자식은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쳤어.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언니가 그의 불륜을 알아차리자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의 대출을 받아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처음 신혼집을 구할 때 반반씩 부담해서 아파트를 샀고 공동 명의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는 몰래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해버렸던 거예요. 내가 그 자식을 잡으려고 서울을 이잡듯이 뒤졌는데 대전으로 도망쳐왔던 거야. 그리고 너를 먹잇감으로 찍은 거라고. 언니는 그를 찾는 걸 포기하고 지내다가 서울이 싫어져서 사촌 언니가 사는 대전으로 이사를 하려고 여러 군데의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들린 이 동네에서 제가 그와 같이 있는 걸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맞은편 집을 얻은 다음에 제가 아니라 전 남편을 지켜보면서 감시를 해왔던 거죠. 전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언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느라 어제 지방에 내려갔어요. 일단 다음 주에 남편이 돌아오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부동산 사장이 저를 찾아오면서 그놈에게 완전히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가려고 해? 갈 곳은 정했어? 나한테 말했으면 좋은 데 알아봐 줬을 텐데. 네? 이사라뇨? 그리고 전세금을 빼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말에 부동산 사장님이 더 당황했어요. 이틀 전이야, 남편 양반이 그 집주인을 찾아와서 급한 사정이 생겼으니 전세금을 빼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놈은 전세 계약자인 제 인감도장에 찍힌 위임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이 남아있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워낙 사정을 하길래 집주인이 그쪽하고 통화해서 확인한 다음에 전세금 7천만 원을 남편에게 내줬다고 했어. 근데 모른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보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 휴대폰 좀 줘봐. 휴대폰은 왜? 후배놈이 휴대폰 장사를 하는데 유심칩만 가져오면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대. 그놈은 업그레이드를 빌미로 제 휴대폰을 가져갔는데 아마 그때 업자를 통해서 복제폰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제게 전화를 했지만 그 전화를 그놈의 내연녀가 받아서 제 행세를 해서 집주인을 속였던 거죠. 그놈이 가로채간 전세금은 전 재산이었어요. 진작 민경 언니의 말대로 그놈을 의심했어야 했는데 넋을 놓고 있었던 제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돌이킬 방법은 없었죠. 그런데 민경 언니는 그놈이 다시 올 거라고 했어요. 짐이 그대로 있잖아. 내 생각에 그놈은 다시 와서 자기 짐을 챙겨갈 거야. 언니, 전세금까지 모두 챙겼는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다시 오겠어. 다 끝났어. 아니야. 그놈은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몰라. 네가 서울에 있는 날을 골라서 다시 올 거야. 나한테 맡겨. 나도 그놈한테 당한 걸 갚아야 하니까. 전 민경 언니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냥 언니가 하는 대로 내버려 뒀어요. 저는 회사에 사정이 있다고 말하고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그놈은 내연녀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러 왔는데 그들을 맞이한 사람은 민경 언니였어요. 어머, 자기야, 오랜만이야.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치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 언니를 본 그 인간은 저승사자를 만난 것처럼 놀라서 멍한 표정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 냅다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제가 부른 경찰이 그를 잡았습니다. 최진호 씨, 당신을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나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한테 왜 이래요? 그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발악을 했지만 민경 언니는 그 인간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죄가 없어? 지나가는 똥개가 들어도 웃겠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몽땅 까발려 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이젠 제 차례가 되었죠. 그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어요. 넌 배신당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내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전 재산을 가로챘어. 나쁜 자식.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만들어놓고 용서해달란 말이 나와? 여보, 내 잘못이 아니야. 전부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난 그저 시키는 대로 한 잘못밖에 없어.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내연녀가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이런 미친 자식. 아니에요. 이 자식이 하는 말 믿지 마세요. 전 이 인간이 총각인 줄 알고 만났어요. 정말이에요. 내연녀는 저희들의 눈치를 보다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경찰은 그녀도 경찰서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고 둘은 나란히 경찰에 연행되어 갔어요. 죄가 없다면 풀려날 것이고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되겠죠. 지금 저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가 전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만났다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얼마 전에 만난 내연녀는 여전히 자기는 남편이 총각인 줄 알았다고 잡아댔지만 전 남편이 했던 말과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소송을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사람을 잘 믿는 건지 남자에게 큰 상처를 2번씩이나 받아버린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의심스럽고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두서없는 제 하소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젠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